오늘 소설은 권오선 작가님의 단편소설 소임을 준비했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 특히 가난한 집 여자인 주인공 소임의 역할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동을 하는 소임의 일상과 산골 마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늦은 밤 잠자리에서 들으시기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조선을 장악한 지도 십수년이 되었다. 깊은 곳 산자락을 돌아 여울 없이 내달리는 물소리는 마치 모든 걸 지우려는 몸부림처럼 들렸다. 가구수 몇 안 되는 마을의 생명수이자 빨래터가 마을을 하나로 연결하는 곳이었다. 산골 외딴 마을에서 아버지 첫 딸로 태어났다. 태어난 아기가 여아라는데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린 엄마는 뼈마디가 거뜬히 자리를 잡는데 미역국이 최고라는 말을 믿고 통증을 견디며 후루룩 후루룩 손 마디마다 힘을 다해 국을 마셨다. 아기가 소리내어 울고 팔과 다리를 흔들어 건재함을 보였다. 나라가 뒤숭숭하여도 산중 사람들은 농사지어 곳간에 두고 겨우내 아무 탈 없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산모를 위해 아껴두었던 장작더미를 헐어 불을 피웠다. 어리고 어린 부모였지만 자식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저절로 피어올랐고 태어난 아기는 살기 위해 전신의 힘을 모아 젖을 빨았다. 그러나 산모 젖꼭지는 좀처럼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 아기가 먹고자 하는 힘은 초인적이다. 쏙 들어가 있는 엄마의 젖꼭지가 튀어나오도록 전신의 힘을 다해 빨았다. 3일을 노력한 끝에 겨우 혀끝으로 전해지는 맛이 있어 더 세게 빨아본다. 양이 감지되면서 엄마의 막혔던 젖줄이 뚫렸다. 16세 엄마가 된 산모의 젖꼭지는 팽팽했다. 아기는 통통한 젖가슴을 더듬는다. 산모가 잘 먹어야 젖줄이 실할 것인데 무슨 영문인지 산모의 입맛이 돌아서지를 않았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작은 백구레의 양이 차지 않았다. 아기는 허기를 면하려 진땀이 나도록 젖꼭지를 물고 늘어졌다. 그 이후로 까칠한 미음이 내 입으로 들어왔다. 3살에 어머니를 잃었다. 4살에 계모가 들어왔다. 동생들이 줄줄이 7이 태어났다. 걸음마다 동생들 돌보는 일이다. 계모의 보살핌 속에서 어긋남 없이 자랐다. 16세가 되자 결혼 상대자로 한 남자를 만났다. 연호의 마지막 소임은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문드러진 몸을 아무렇게나 남대천 어느 여울에 처박아 죽는 것이다. 어미의 사명은 생명체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그렇다. 소임이 권씨집에 시집갈 날이 다가오자 가슴이 떨렸다. 아버지는 어린 딸에 대한 연민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더 있어봤자 동생들에게 치여 살 테니 양반집 둘째 아들에게 딸을 허락하였다. 아버지는 딸을 떠나보낼 날이 다가오자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다. 태어나 젖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3살에 어미마저 잃어버리고 계모를 만나 허리가 휘도록 동생들 업어 키우는 모습이 안쓰러워도 속을 내어 딸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고생만 한 마지를 떠나보낼 일은 어렵지 않은데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는 살림살이를 해주지 못하는 아비는 가슴이 아팠다. 어린 나이에 첫 아내를 잃고 새 장가를 들어 줄줄이 태어나는 아이들 먹이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자식을 잘 낳아주는 새 아내가 고맙긴 하지만 줄줄이 딸만 7이었고 8번째 자식이 아내의 뱃속에서 오늘 내일 한다.
소임의 혼인날이 다가오면서 혼일날만 비켜서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소임이 몸이 왜소하여 걱정했는데 사위될 권씨 청년을 보는 순간 마음에 무척 들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딸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탐낼만 하다.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혼인 날짜가 빨리 잡혔다. 혼수 마련해줄 여력도 없는 탓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리했던 것인데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사위감에게 혼례 전 집에 한번 들러가라 불렀다. 그나마 사위가 마음에 들어 딸에게 덜 미안했다. 소임은 사랑으로 나갔다. 신랑 될 사람이 왔다는 소리에 아껴두었던 옷을 꺼내 입었다. 머리를 곱게 빗어 갈라땄다. 고개를 숙이고 사랑으로 나간 소임은 아버지가 소개하는 사람을 한번 올려다보았을 뿐이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권씨 청년이 마음에 들었다. 자신은 몹시 작고 여렸지만 권씨 청년은 키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3살의 어머니를 잃고 계모가 계모인 줄도 모르고 몸이 잦아들도록 동생들을 업어 키웠다. 한 번도 다른 생각으로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짬도 없이 16의 나이를 먹었다.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못 느끼는 골 깊은 산골 생활은 일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조선 땅이 왜군의 땅이 되었는지 실감을 못하고 일상이 흘렀다. 자급자족으로 연명하며 자고 먹고 일하는 데만 충실하다 보니 학문을 배울 기회가 산골 여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여 세상이 바뀌어도 나라가 없어져도 그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사는 곳, 문화적 혜택도 사회적 배려도 전혀 없는 곳이었다. 일상 언어로만 소통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들어보지 못한 언어들이 가끔 남자들 간에 돌아다녔지만 무심히 흘렸다. 3.1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도 독립군이 일본에 대항하다 총뿌리에 목숨을 잃어도 이곳 강원도 골짜기에선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배가 불러 한계에 달한 계모는 딸의 혼인날이 다가와도 딸의 예물을 챙겨줄 여력이 없다. 그녀도 어린 나이에 재취로 시집와 아직 아들 하나도 못 낳아준 죄인이다. 전실딸 훈계할 입장조차 되지 못했다. 계모는 어린 소임을 사랑으로 예뻐하며 키웠다.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강한 원한을 갖고 살아도 잊고 살게 마련인데 그런 것이 아닌 부모의 마음은 애틋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있어 기둥처럼 의지했던 소임을 시집 보낼 일을 생각하니 서운하였다. 마음 같아선 혼수를 넉넉히 하여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다. 소임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계모인지 몰랐다. 동기간이나 이웃들이 한 번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어머니나 동생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없었다. 소임아, 그동안 동생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시집가서 편하게 살아라. 너도 알다시피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혼수를 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해줄 것이 없는 부모는 밤잠을 설친다. 소임이 뒤에 줄줄이 혼인시킬 딸들이 눈에 선하다.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불 한 채와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요강 하나는 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이다. 잘생긴 권씨 총각은 3형제 중 둘째라 했다. 계모는 소임의 신랑감이 탐이 났다. 자신이 낳은 딸도 그런 사위감을 만나야 하는데 은근히 부럽기까지 했다. 남편은 자기와 다른 생각으로 딸을 걱정하는 말을 들었다. 장남에게 시집 보내야 배는 골치 않을 것인데 하는 걱정이었다.
다 컸다고 시집가는 소임은 15년 동안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고 친한 친구도 사귀어보지 못하였다.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웃 어른들께 세배 드리러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고작이었다. 사회성이 빠져 있으니 기억해야 할 숫자는 누구 집 제사가 몇 월 며칠, 누구 생일이 언제이고 사람들 나이를 일일이 다 기억하는 정도의 머리만을 발달시켰다. 언문과 숫자를 써본 일도 없으니 머릿속 숫자놀이는 그것이 전부였다.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을 외우는 것은 모두의 기쁨이다. 한 번도 장터에 구경 간 적은 없지만 5일장마다 아버지가 출타하는 바람에 덩달아 기쁜 것이다. 아버지가 출타하는 귀한 날에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저녁에 돌아온 아버지의 장터 이야기는 신비롭다. 소임은 그런 아버지가 좋았다. 한 번이라도 장터에 가보고 시집 간다면 좋겠지만 그럴 기회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해주는 장터 이야기는 소임을 꿈꾸게 하는 행복의 조건이었다. 권시총각의 신부가 되어 아랫마을로 시집 간다면 5일장을 구경 갈 수 있으리라 꿈에 부풀었다. 소임에게 혼인날은 어쩌면 동생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소망에서 비롯된 운명적 기다림의 대상일지도 몰랐다. 하늘은 맑은데 하늘에서 빙글거리며 눈송이가 내렸다. 이웃집들이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동기간 언니 도움으로 소임은 신부가 될 몸단장을 하려 한다. 어머니가 혼례 전날 딸을 위해 가마솥에다 불을 피워 목욕물을 데워주었다. 지난 여름에 개울물에 목욕한 이후 씻은 적이 없는 몸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 비누가 어디 있겠는가. 개울가에서 주워온 매끈한 돌로 손등에 때가 있을 때마다 문지르던 생각에 돌을 가지고 손등과 다리에 때를 밀었다. 팔, 다리는 돌을 가지고 문지를 수 있지만 가슴은 그리할 수 없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가슴과 겨드랑이며 목에 때를 밀었다. 손끝이 아래로 향했다. 소임은 그날 자기의 몸이 어찌 생겼는지 더듬어 보았다. 몸의 때를 말끔히 밀어냈다. 나이 차면 시집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부정도 긍정도 할 줄 모르고 순응하는 그녀의 몸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탓인지 달거리가 없었다. 겨우 젖무덤이 봉긋하여 여자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집가 첫날 밤을 어찌해야 한다는 것은 들은 바도 없다. 남자라고 처음 만나본 신랑 될 총각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아들이 없고 여자들만 있어 남자에 대한 호기심은 혼인날 받아놓고부터 생각만 해도 떨리고 창피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거울도 가만가만 보았다. 시집가서 잘 살아. 신랑 될 사람이 그리 잘생겼다며. 집안 언니가 부러운 듯 한마디 한다. 어디서 났는지 신부의 얼굴에 분을 바른다. 입술에 붉은 연지를 바른다.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었다. 긴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았다. 거울을 보여준다. 거울 속 여자는 다른 사람 같았다. 아버지가 이야기해주던 장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까 했다. 이제 너는 권씨집 귀신이다. 내일부터 동생들이랑 부모는 잊어야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말고 권씨 아내로서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남편과 그 가족들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며 보지도 듣지도 말고 말을 조심하여 3년을 살다 보면 권씨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아비가 되어서 딸 시집 가는데 해줄 거라곤 이런 말밖에 없구나. 장터 사람들 말에 의하면 머지않아 외놈들이 우리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며 이제 세상도 달라질 거라고 하더구나.
그런 시기에 몸을 조심하고 자식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업문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영 아랫사람들은 업문을 다 배웠다고는 하니 이곳 산골보다야 낫겠지. 까막눈이 무엇을 알겠느냐. 너는 아비처럼 살지 말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라. 뼈마디가 앙상하도록 겨울을 견디던 작은 복수나무 가지에서 붉은 꽃봉오리가 봉긋봉긋 마당 한 귀퉁이를 설레게 한다. 맑은 햇살이 싸하게 봉긋한 꽃봉오리를 감싸 안는다. 복사꽃 꽃잎이 살포시 풀어진다. 산줄기 나무마다 피돌기를 시작하는 4월에 물 잦은 곳 나뭇가지 사이로 맑은 바람이 자리를 깔고 쉬어갈 때면 얼레지꽃이 길게 목을 떼고 올라와 산새들 노랫소리를 듣는다. 산 허리 맞은편 하얀 복주머니 난 꽃이 주름을 펴고 얼레지꽃을 내려다보고 있다. 꽃이라야 분홍색 복사꽃, 보라색 얼레지꽃, 깊은 골짜기에 풍선처럼 부풀려 복주머니를 만든 하얀 복주머니 난 꽃이 있다. 삼색의 화려함은 꽃 중의 꽃이라. 흰색은 여인의 통통한 속살이고 보라꽃은 여인의 마음이고 붉고 화려한 복사꽃은 처녀의 수줍은 얼굴이다. 소임의 나이 17. 붉은 댕기에 한번 들여보지 못하고 시집온 지 1년이 되었다. 첫 달거리가 시작되는 날 하늘이 노래졌다. 권씨 남편에게 내색을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다. 남편은 소임의 얼굴에서 뭔가 의심스러워 마주 앉았다. 무슨 걱정이 있는 거야? 남편을 쳐다보기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동생들이며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옷서풀 적셨다.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말을 해야지. 죽으려나 봐요. 뭐? 왜? 피가... 창피할 것도 없다. 모기만한 소리로 말하고 권씨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뒤로 물러나 앉았다. 이런 멍청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죽을 병 걸린 것이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야. 남편은 소리내어 웃었다. 미리 장가간 친구들에게서 들었다. 소임이 달거리가 없는 줄은 몰랐다. 권씨 남편은 어린애 같은 소임의 마음을 웃음으로 넘기며 아기가 생기려면 달거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소임은 혼이 나여 1년 가까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살림을 따로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친정을 떠나 생판 모르는 곳에 들어가니 모두가 낯설어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집에서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부엌에 먼저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폈다. 소죽을 끓이러 나온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안쓰럽기는 하였지만 집안의 위계질서를 지키느라 입을 다물었다. 어린애 같은 작은 며느리가 귀엽고 애처로웠다. 소임보다 먼저 시집온 윗동서는 소임의 일에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고 보고 있을 뿐 자기 일에만 열중하였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가 잘 해나갈 것으로 믿고 뒤로 물러나 있었다. 소임은 친정에서 동생 보는 일에만 충실하였다. 살림에 대한 건 어머니가 도맡아 하였다. 안다고 해도 생판 모르는 집의 살림을 어찌 잘할 것인가. 설거지하고 부엌에 불 지피는 일이 고작 쉬운 일이기에 그리하였다. 아이 보는 일에는 도가 터 있었다.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 나오면 소임이가 모두 챙겨 키웠다. 똥오줌 치우는 일이 보통이던가. 받쳐줄 기저귀가 없으니 그냥 자리 위에 싸면 자리 사이에 낀 똥을 닦아내느라 자리가 마를 날이 없이 젖어 있었다.
그럴 때면 장작을 떼 방바닥의 습기를 제거하곤 했다. 시집오니 그럴 일이 없었다. 소임보다 한두 살 위인 동서는 아기에게 매달려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하던 일이 소임이 들어오자 자연적으로 넘겨졌다. 잠시도 신혼방에 들어앉아 있지 못했지만 시집일에 열중하였다. 새벽에 나와 종일 종종거리는 시집살이는 밤이 이슥할 때가 되어서야 끝나 이미 잠들어 있는 남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도 남편이 있어 힘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길쌈에만 전념하여 밤이 이슥하도록 쌈을 찢어 이음새를 이어 채 안에 차곡차곡 사려 넣는다. 사려 놓은 쌈이 채 안에 소복이 쌓이면 아랫목에 가지런히 펴말린다. 올이 흐트러질까 조심하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음력 7월이 되면 삼나무를 베어 땅 구덩이에 쌓아놓고 불을 지펴 며칠 동안 찜으로 삶는다. 그 껍질의 부드러움에 따라 삼배가 곱게 필로 짜여 나온다. 친정에 있을 때 조금씩 해본 적은 있지만 전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저녁 설거지까지 마치고 소임은 신혼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방 시어머니 방으로 건너간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앉는다. 그냥 건너가거라. 시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해 그런 말을 하지만 귀여운 며느리가 동무해준다면 당연히 좋을 터였다. 시집와서 계속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속에는 고쟁이를 입고 있었다. 삶의 이음새를 풀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릎 위 허벅지 부드러운 살에다 삶을 비벼 꼬아야 예쁜 이음새가 된다. 그리하여야 물레로 돌릴 때 풀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잘 꼬았느냐에 일의 수월함이 달려있다. 그러기에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한다. 시어머니 앞에서 하얀 정강이를 내어 허벅지까지 보여야 한다는 게 창피하고 금방 시집온 새색시가 할 짓이 아니다. 시어머니께 속살을 보여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라도 안방에 와 자신의 속살을 본다면 어쩔 것인가? 금방 가담하기를 꺼려 무릎을 오므려 앉았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어머니의 무릎 위를 보았다. 나이가 들어 탄력은 없지만 속고쟁이를 허벅지까지 올려놓고 삶을 비비고 있었다. 삶때가 덕지덕지 묻은 허벅지는 흰 살은 보이지 않고 검은 때가 살을 보호하고 있었다. 속바지를 걷어 올려야 하는 순간 망설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는지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아껴두었던 명주 속바지를 가지고 와 소임의 무릎에 얹어놓는다. 이것을 입고 해보아라. 시어머니가 방으로 쫓아주기를 바랐다. 시어머니 고쟁이는 입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입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기에 속바지 위에 입었다. 그리고 바지가 팽팽하도록 무릎 사이에 끼웠다. 삶 한 올을 입에 물고 손톱으로 가늠하여 얇게 찢었다. 이빨로 하얀 속살이 나오도록 하였다. 다른 한 올은 집게 모양을 하여 위로 다시 꼬아 올렸다. 예쁘게 꼬아졌다.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이렇게 꼬면 되지요? 그래, 잘했다. 시어머니 앞에서 허벅지 살을 보이지 않아도 되었다. 밤은 깊어갔다. 멀리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집안도 조용하다. 동서는 아기와 깊은 잠에 빠졌는지 조용하다. 시숙과 남편은 저녁 마실 갔는지 소리가 안 들렸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앞 사랑에서 인기척이 없다. 너는 일찍 엄마를 잃고 계모에스라에서 서름도 받았겠구나. 동생들이 딸만 태어났다며? 소임은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 몰랐다. 분명 너라고 했는데. 삼찌꺼기를 입에서 뱉어냈다.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엄마를 잃고 계모라니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다그쳐 묻는 소임의 말에 시어머니는 의아했다. 설마 모르고 있는 거야? 하는 시어머니 표정을 소임은 보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공연한 말을 했나 보다. 몰랐다면 이제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희 친엄마는 너를 낳고 네가 3살 되던 해 돌아가셨다. 지금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가 처녀장가를 들었다고 하더라. 하늘이 노랗다. 전신의 기운이 다 내려간다. 이럴 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무엇을 잘못 아는 것이라고 믿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왜 그걸 모르는 걸까? 시어머니는 외갓집이 어디고 친어머니가 어느 댁 자손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정말 믿을 수 없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컴컴한 곳을 찾아 앉았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몰랐고 무섭지도 않았다. 너무 참담하여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얼굴을 두 팔에 묻고 앉아 있었다. 천지간에 혼자라는 외로움이 엄습해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어찌 산단 말인가. 몰랐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다. 자신만 모르고 살았다는 게 더 억울하고 분하다. 어머니는 어찌 눈을 감았을까?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가 불쌍하고 자신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서름이 복받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시간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시어머니는 찾아 나섰다. 공연한 소리를 해서 며느라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가족에게 무엇라 할 것인가 걱정이다. 호롱불을 들고 집 둘레를 찾아본다. 집 둘레야 빤히 아는지라 소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랐다. 아휴,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애를 잡겠네. 하고 겁이 나 무슨 힘으로 안았는지 호롱불을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와 신혼방에 눕혔다. 얼른 부엌에 들어가 찬물을 떠왔다. 그리고 소임의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소임은 혼이 나간 사람같이 눈을 떴다. 축 늘어진 몸은 방바닥에 붙었다. 시어머니는 혼미한 며느리가 불쌍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으면 기절을 했을까.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소임을 달랬다. 그리고 물을 입에다 대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내려온다. 아가야, 미안하다. 참아도 되는 말을 해서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구나.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너만 모르고 살았으니 놀랄만도 하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어찌 살아요? 서름은 걷잡을 수 없이 눈물로 쏟아진다. 일어나 앉을 기운도 없다. 시어머니는 미안하여 머리맡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아들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여기 왜 있어요? 아들이 의아해서 물었다. 소임은 일어날 기운이 없다. 그대로 누워 있었다. 새아기가 좀 아픈 것 같구나.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 며칠 푹 쉬도록 내버려 둬라.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저녁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아프단 말인가. 눈동자도 풀리고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아니, 저녁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디 체한 게 아닙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안하여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었다. 저리 손맥이 풀렸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가슴이 조였다. 쉬게 두거라.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자 소임은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애를 썼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남편은 소임의 옆에 누웠다. 물어도 대답이 없을 것 같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먹은 게 체한 건가 생각하다 무심하게 잠이 들었다. 밤새도록 울었기에 눈도 뜨지 못하는 소임은 아침이 되자 일어나 보려 하였다. 남편이 그것을 보고 도로 자리에 누워주었다. 기운이라곤 없는 소임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남자의 뚝심이었다. 며칠 쉬라 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다가 더 큰 병이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아무 걱정 말라는 남편의 정이었다. 이제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몸.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자리에 누웠다. 시아버지는 둘째 아들 영민이가 8살 되던 해 집안 사람에게 양자로 보내기로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았다. 아들의 양자 재물을 늘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영민이 혼인할 때까지 양자 재산 관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양자로 갈 자식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살림을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송아지 한 마리가 늘려준 재산이 전답으로 있었지만 그것을 다 팔아 둘째에게 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살림날 집을 수소문하여 내보낼 요량으로 있었다. 사실 시아버지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는 잘생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왔다. 아내는 난데없이 끌고 들어온 송아지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환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물었다. 아휴, 저리 잘생긴 송아지는 누구 집 소요? 우리 소라네, 오늘부터. 우리 소라니요? 돈이 어디에 있어서 소를 샀소? 둘째 영민이를 6촌집 양자로 보내기로 하고 양자 재산으로 받아온 소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다.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자식을 마음대로 양자를 보내다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뭐요? 미쳤소? 안 돼요. 양자라니. 내 새끼를 누구 맘대로 양자를 보낸단 말이오? 당장 소를 갖다 주시오. 남편이 싱글벙글 송아지 등을 쓸어주고 있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나서 남편 손에 쥐어있는 밧줄을 잡아챘다. 송아지가 목을 빼고 따라오지 않으려는 것을 힘을 다해 끌고 남편이 오던 길을 돌아나갔다. 아이고, 내 귀한 자식을 누구 맘대로 양자를 줘?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누구에게 준단 말이야? 절대로 안 될 일이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발길은 빨랐다. 마당 끝 논물 내려오는 쪽 다리를 건넜다. 갑자기 억센 소나귀에 잡혔다. 뒤이어 송아지 밧줄도 뺏겼다. 남편의 소나귀에 넘어간 송아지는 음물 하고 울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녀자가 무슨 힘이 있어 집안 어른들의 결정을 깬단 말인가. 통곡하여도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았지만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그 이후 송아지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면서 살림이 불어났다. 그날 밤 사랑으로 넘어온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짐을 받아야 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저 송아지는 둘째의 것이니 늘려서 둘째 살림 날 때 주기로 약속하라는 엄포를 놓았다. 남편은 그러마라고 했다. 그래야 어린 영민에게 덜 미안할 것 같았다. 둘째 영민이가 18이 되었다. 신부감을 수소문 끝에 윗마을 이씨에게
16살 먹은 요조숙녀 맏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소임의 집안과 안면을 터 며느리로 들였다. 그 무렵 일본은 조선의 주권을 뺏고 조선 백성들을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강압적으로 노역에 참여시켰던 시기였다. 그러나 시골 농촌 마을까지 그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일본이 조선의 땅을 전부 파악할 수 없었던 탓에 장터와 몇십 리 떨어진 농촌 마을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멀리 출타하는 것을 금하고 자급자족하며 조용히 살았다. 일제 소나기에서 벗어난 골 깊은 농촌 마을은 나라를 잃은 일본 강점기라도 조선 말을 하고 조선의 풍습대로 지냈다. 영민의 나이 19살이 되었다. 마을 청년들은 매일 밤 모여 나라 걱정을 했다. 영민은 일본군으로 끌려갈 수 있는 나이였기에 아직은 산골까지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마수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방 2칸에 작은 텃밭이 딸린 집에 살림을 났다. 양자로 들어갈 때 받은 것처럼 송아지 1마리를 끌고 허름한 새 집으로 이사 왔다. 영민은 화가 났다. 어머니가 하던 말이 귀에 쟁쟁 잊히지 않고 기억되는데 송아지 1마리만 주시다니. 영민은 자기 재물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재물에 대해 한마디 말은 해야 한다고 아버지께 대들었다. 1년에 조상 모시는 날이 추석, 동지, 구정과 보름, 한식, 단오에다 4번의 제사를 합치면 10번은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조상을 모시란 말인가? 어떻게 마당만한 텃밭으로 조상을 모시느냐고. 새끼배 남소 1마리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따졌다. 송아지 1마리가 불려놓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놈이 아비 앞에서 따지느냐? 그동안 먹여주고 혼인시켜 업문까지 배운 것이 누구의 덕이라고? 큰 집이 잘 살아야지 무엇을 더 바라느냐? 아비로서 자식에게 할 일은 다 했다. 얼버무리는 아버지와 대판 싸운다고 나올 재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림을 났다. 더욱이 소임이 웃는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어머니에게서 말을 들어 알고 있지만 그 이후로 소임은 모든 일에 즐거움을 몰랐다. 그러한 것이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인 양 아들에게 미안해하였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건너가 남편을 만나 둘째를 새 살림을 내어주자고 하고 수소문 끝에 살림집을 얻어주었다. 어찌 먹고 살 것인가 텃밭에 씨앗을 뿌렸다. 젊어 힘이 남아도는 관계로 골짜기고 능선이고 밭을 일구는 데 힘을 쏟았다. 산비탈 밭이라도 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살림 날 때 준 곡식을 아껴 씨앗으로 뿌렸다. 산 허리고 능선이고 불을 놓아 땅을 개간하였다. 다른 일이 없다 보니 땅 개간하는 데만 힘을 쏟았다. 송아지에게 정성을 들였다. 산을 찾아 맛있고 영양 있는 풀을 먹였다. 1년 가까이 정성을 쏟은 송아지는 등짝이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졌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소를 볼 때마다 기운이 났다. 머지않아 암내를 풍겨 새끼를 가질 것이다. 어른들을 떠나 단 둘이 있게 되자 소임의 얼굴에 웃음이 살아났다. 사랑스러웠다. 친정에서 고생했을 소임이 자기와 살면서 모든 걸 잊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얼굴이 펴는가 좋아했는데 첫 아기를 뵀는지 다시 기운을 잃고 음식도 먹지 못했다. 소임은 부모에 대한 괴로움은 잊기로 했다. 어쩌랴. 일찍 어머니를 잃은 자신이 불행한 것이지 계모나 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였다. 남편이 잘해주니 행복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
복에 겨워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예전의 마음을 찾았다. 새로운 환경에 남편의 정을 느끼며 열심히 돈을 모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그라들었던 마음이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봄볕에 따뜻함만 느꼈다. 놀랐던 첫 달거리 때를 생각하면 또 웃음이 나왔다. 그걸 미리 몰랐던 쑥맥인 자신이 한심해서 웃는다.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생각에 얼마나 놀라고 가슴 태우며 슬퍼했던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새어머니가 어머니의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도 알아먹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어리석음이 컸다는 걸 알았다. 시집살이 할 때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새도 없었다. 새벽에 나오면 밤중에 이불 속에서만 만나는 남편이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도 두렵지 않았다. 일이 고되어도 힘들지 않았다. 저녁이면 이불 속에서 마음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 행복을 알아갈 때쯤 몸이 까칠해지고 먹는 것마다 메스꺼워 토했다. 춥기를 말하면 소름이 돋도록 추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에 기운이 없었다. 이웃이 멀어 사람 구경을 못한다. 누구라 보는 사람이 없으니 자유롭다. 마을 가기를 좋아하던 영미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소임을 외딴 집에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다. 산비탈 밭을 개간하여 농토 늘리는 것과 외양간을 손질하고 소 먹이기에 집중하였다. 겨우내 뗄 나무를 틈나는 대로 모아놓고 집안일에 재미를 붙였다. 일 구워 놓으면 내 것이 되는 땅. 쉴 틈이 없어도 즐겁다. 소임이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입덧도 없어지고 얼굴에 살이 올랐다. 내년 4월쯤 태어날 아기가 기다려졌다. 소학교를 졸업한 동생이 집에 왔다. 형님, 신혼재미가 깨가 쏟아지나 봅니다. 반가움에 한바탕 웃었다. 이제 15세가 된 동생의 말에 의하면 분교 학교에도 일본어를 배우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다. 일본 사람이 선생으로 와 모든 과목을 일본어로 공부한다는 것이었다. 서서히 시골 마을까지 일본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였다. 동생은 이제 중학교에 갈 것이고 외놈의 세상이라 외놈의 글을 배워야 출세한다고 했다. 동생의 말을 들으니 이제는 정말 조선은 없고 외놈의 세상이 되는 건가. 영미는 걱정이었다. 곧 일본군에 끌려가 일본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혼자 남을 소임을 어찌한단 말인가. 그리할 수는 없었다. 끝까지 소임의 곁에서 아기를 키우며 살 것이라고 굳은 결심을 하였다. 너는 일본어를 배우더라도 이 형은 잊어라. 나는 산속에 묻혀 살란다. 일본군에 끌려가기도 싫고 일본 말도 배우지도 않으련다. 너는 세상에 나가 출세를 해도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겉으론 일본 옷을 입고 다녀도 속속들이 조선인이란 걸 잊으면 안 된다. 소문에 의하면 독립군이 조선을 되찾을 거란 소리가 있다. 아무려면 외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 형의 말을 명심하여 생각하여라. 그리고 형님을 부탁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형님을 도와다오. 무엇인가 미리 부탁해 놓아야 할 것만 같았다. 동생의 생각이 형과 다르니 미리 부탁해 놓는 것이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조상의 성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라는 아버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나는 독립군의 활약은 모른다. 기회가 있었다면 여기 있지 않았겠지. 배우진 못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독립군이나 산속에 있는 우리나 같을 것이다. 산골은 1년 중 겨울이 길다.
추위에 몸서리를 치며 겨울을 보낸다. 입을 것, 먹을 것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겐 흔한 건 땔감뿐이다. 자고 또 자고 하여도 봄이 오지 않는다. 또 다른 탈출구를 찾지 않는다면 지쳐 죽을 지경이다. 영민이 부모님 곁에 있을 땐 저녁마다 친구들과 밤을 새워가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울분을 토하며 나라 원망을 하곤 했다. 겨울이 지루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신혼생활이 아무리 깨가 쏟아진다 해도 정신 팔팔한 젊은 혈기에 방구석에 틀어박혀 산다는 건 열불이 나는 긴 겨울이다. 논농사가 없으니 볏집도 없다. 볏집이 있다면 겨울 한철 보내는 데는 덜 지루할 것이다. 새끼를 꼬아 가마니를 짠다든가 새끼를 꼬아 삼태기를 만든다든가 하는 소일거리가 있을 터이지만 그런 것도 없으니 먹고 놀기가 버거웠다. 마음대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시대에 사는 현실이 짜증이 날 만도 했다. 마구간에 소 한 마리밖에 없으니 할 일이 없어 일손이 남아돈다. 사흘에 한 번씩 소똥을 치우고 지난 가을 거둔 낙엽으로 송아지 자리를 깔아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쌓아놓은 나무를 쪼개어 아궁이에 넣기 좋게 잘라 넣는 것조차 즐거워해야 했다. 산골의 하루해는 별일을 안 해도 금방 진다. 산이 높으니 4시가 되면 조주 끓여 저녁 먹고 끝난다. 아랫목 벽 사이 작은 코쿨에 등잔 심지를 돋우고 진한 어둠을 지운다. 17 꽃다운 소임의 얼굴이 흐릿한 등잔불 아래 아름답다. 영민은 혼이 나고 장터에 나가본 적이 없다. 몸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터에 나가 사랑하는 소임의 구리무나 양말 한 켤레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에 울화가 일고 있다. 소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모든 것을 감수하게 만든다. 이제 제법 볼록해진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불끈 쥐어지는 주먹을 풀어야 했다. 예전처럼 친구를 만나 세상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외딴 초가집 작은 방에 앉아 쪼그라든 자신을 달래야 했다. 외놈들이 잡으러 올지도 몰라. 그때는 무조건 집에 없다고 해야 해? 영민은 언젠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외놈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 일본은 조선 하나에 만족하지 않았다. 조선을 지나 대륙의 주인이 될 거대한 꿈을 꾸며 아시아로 세력을 넓혀나갔다. 외놈의 세상이 되자 서민이나 종들이 억눌렸던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외놈의 힘을 등에 업고 세상 밖으로 튀어나갔다. 제일 먼저 양반들의 재산을 뺏는데 혈안이 되었다. 평생 한스럽게 살았던 마음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폭발하였다. 세상은 그렇게 매우 급하게 변하고 일본의 행패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다. 분개한 조선 독립군은 외놈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권을 찾기 위해 무장투쟁을 하였다. 그러한 정황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시골 풍경은 평화롭다 못해 적막의 연속이었다. 눈이 내려 산천을 지웠고 인간을 고립시키는 겨울이 깊었다. 영민은 몇 날 며칠 눈을 치웠다. 지붕 아래 처마 밑을 뚫었고 외양간 가는 길도 우물길도 뚫고 정남 가는 길도 뚫었다. 하늘이 내려준 적막의 세상. 얼어붙은 땅을 더욱 옥죄는 겨울이다. 천지간에 2사람만 하얀 눈 속에 묻혔다. 적막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갔다. 겨울의 짧은 해는 산속의 짐승들에게도 죽음의 고비였다. 설이 되어도 보름이 되어도 차례 지낼 고기 한 점 없으니 영민은 눈을 헤집고 겨울 사냥에 나섰다.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에다 올가미를 놓았다. 짐승이 걸렸다가 도망가면 낭패였다. 토끼나 멧돼지가 다니는 길에 설치하였던 곳을 점검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무를 깎아 만든 설피를 발바닥에 꽁꽁 묶어매고 눈길을 걸었다. 올가미에 걸려 죽을 산돼지나 약삭 바른 토끼를 상상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나마 숨통 트이는 일이 사냥길이다.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을 피해 산능선을 타고 다닌다. 산길을 잘 알기에 위험한 일은 없다. 올가미를 설치해 놓은 자리를 다 짐작하고 있기에 눈속을 헤쳐 걸린 놈이 있나 확인했다. 오전에 산에 올라가 해가 넘어갈 무렵 산토끼 2마리와 꿩 1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영민이 들고 온 산짐승을 보고 소임은 하얀 이가 드러나도록 웃었다. 조상님께 올릴 제상이 해결되었다. 송아지 꼬리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 깊고 깊었던 겨울도 봄의 기운에 길을 꺾이고 땅으로 잦아든다. 파릇파릇 양지 바른 곳마다 새 생명의 건재함을 온 천지에 자랑하는 봄날, 그날따라 햇볕이 따갑다. 부풀어 올랐던 땅이 스르르 제자리를 찾는다. 올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4월이다. 들과 산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준비를 마쳤다. 새벽부터 요란한 앓는 소리가 남편을 불안하게 한다. 영민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을 굴렀다. 본가나 처가나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 달렸다. 영민은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이웃이다. 이웃 여인을 모시고 산비탈을 걸었다. 걸음이 늦은 여인을 돌아보며 걸었다. 딸을 낳았다. 마냥 신기하여 들여다본다. 눈물이 났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 첫 딸로 태어난 나를 두고 떠난 어머니. 그동안 시집와서 친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동생들도 부모님도 보고 싶다. 아기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18살에 소임은 엄마가 되었다. 영민은 20살이다. 잊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난다. 동생들을 키우던 일이며 시집 오던 날이며 시어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기절하였던 일이며 살림나와 남편과 행복했던 날들이 그림같이 그려진다. 세상의 일들은 모른다.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무서운 게 없다. 혼자라는 막막함에 살았던 날들이 모두 해소되었다. 아기를 안고 내려다본다. 영민은 아래로 이어진 길을 매일매일 훔쳐본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장을 들고 올라올 것만 같은 불안이 계속되면서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였다. 작년에 개간해 놓은 곳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살림미천인 소가 머지않아 새끼를 가질 것이다. 콩, 팥, 조, 옥수수, 감자씨를 모두 챙겼다. 농사철이라야 6개월이다. 그 짧은 시간에 뿌리고 거두고 하는 1년 농사가 끝이 난다. 지난해에 잡곡으로 바꾸어 놓은 쌀 1말은 산모가 산후에 먹을 것이라고 고이 남겨두었던 것이고 미역 2올이 사다 놓았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기를 아랫목에 눕히고 문을 열었다. 동리에 사는 반장이 누런 봉투를 들고 영민을 찾는다. 순간 남편의 말이 생각났다. 누가 찾으면 집에 없다고 하라던 말이. 네, 지금까지 단편소설 소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아크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